제 스스로 이게 원자란 개념이 왜 사실은 생물학을 하든 뭐 화학을 하든 그렇게 다양하게 적응을 못하는가 스스로 그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아주 장난감 그 자동차를 엄마가 선물했다 합시다. 초등학생한테.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자동차가 막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레고 블록으로 되어 있다 하면 내가 그 자동차 레고 블록을 조립을 할 수 있었다면 부서졌을 때 다시 조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 거는 완성된 그 자동차만 갖고 생물학, 물리학, 화학을 다 했던 거예요. 한 번도 분해된 상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레고 블록, 자동차를. 이걸 깨달은 게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분해를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래서 뭐냐면 이걸 분해를 해본 사람은 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 동위원소란 개념을 알게 돼요. 그 다음 이온화 과정을 알게 돼요. 동위원소란 개념은 동위원소라 적고 주기율표라 읽어야 될 정도로, 동위원소라 적고 우주론이라고 읽어야 될 정도로, 동위원소라 적고 지구과학이라 읽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이제 과학운동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해봐도 사람들이 이걸 피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략 들으면 그 말이야 뭐 중성계 개수가 달라서 그런 거야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게 지구과학 암석, 지구의 나이를 재고, 그 다음에 바닷물의 온도를 재고, 그 다음에 태양이 불타고 하는 모든 과정이 동위원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학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또 전자가, 원자가 핵주위를 도는 전자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이 상태를 이온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전자의 개수가 바뀌는 이온화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대충 알겠는데 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세포 생물학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원자 상태로 있지 않고 전부 다 이온화 상태로 있고, 지구과학을 공부해보면 원자 상태로 있지 않고 동위원소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분해하는 과정에서 동위원소가 드러나게 돼요. 분해해보지 않으면, 분해한다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전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죠. 근데 원자 핵이 뭔지 몰랐잖아요. 모든 게 항상 이래요. 처음에 양극선을 발견했죠. 근데 양극선이 뭔지 몰랐죠. 어쨌든 수소가스하고 관계 있다는 정도만 알았죠. 그럼 그 전에 수소가스를 또 알았죠. 수소가스를 알고 1766년에 거의 300년도 됐잖아요. 그때 알고, 그 다음 100년 지난 1866년에 수소가스를 브라운관에 집어넣어갖고 전압을 가해봤더니 뭔가 선이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띠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수소하고 관련됐는데 플러스를 띠었다는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톰슨이 또 음극선을 찾았죠. 근데 음극선이 자석을 했더니 휘는 정도로 봤더니 질량은 작고 전기를 띠었다 그래.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질량이 적기 때문에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그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원자 모델을 만드는 게 식빵 같은 모델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1900년 초까지도. 근데 바로 나더포드가 했던 한 단계 도약은 뭐냐면 원자는 그런 게 아니고 중심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다는, 그게 바로 원자 핵이라는 개념으로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원자 핵하고 전자를 결합해서 드디어 원자라는 태양계 모델 같은 게 나왔죠. 하나하나 쌓아 올라갔잖아요. 레고 블록 만들듯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알았는데 도대체 원자 핵이 뭔지 몰랐다죠. 이게 또 한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실험 결과 원자 핵이 플러스를 전기했는데 원소가 또 질량을 다 따져보니까 뭐 산소는 수소보다 뭐 예를 들면 10배 이상 무겁고 질소도 한 7배 무겁고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질량별로 있으면 질량은 뭔가 또 물었겠죠. 그러면 전자는 무지하게 가볍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하고 전자의 질량 관계는 알았어요. 감으로 알았어요. 그 브라운관에서 휘는 걸 계속 측정하다가 가스를 다 바꿔가면서 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 전자 질량이 수소가스에 있는 원자 핵에 해당되는 거의 질량의 대략 1000분의 1쯤 가볍다는 걸 알았어요. 뒤집으면 수소의 코어에 있는 거는 수소의 그 본질은 전자보다 질량이 1000배쯤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엄밀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1860배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하나하나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그보다 더 깜깜하게 더듬어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실험할 때 실험 도구는 간단히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죠? 대포알이었다는 거예요. 쏘갖고 충돌시켜 갖고 튀어나오는 걸 조사하면 되거든요. 어떤 걸 조사할 때. 그럼 대포알을 어디서 찾았나 했더니 그게 바로 방사능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알파 입자에서. 자, 거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시 레고 블록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배우는 거는 완성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모르니까 응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세포나 지구과학이나 뭐 모든 데서 쌓이는 건 원자가 쓰이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자동차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엄마가 배웠는데 왜 그걸 실제로 응용하는 데는 제대로 리얼하게 못 쓰는가? 우리는 완성된 제품을 갖고 온 거예요. 한 번도 분해를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자동차라는 원자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걸 한 번도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완제품이 뚝 떨어졌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자동차 뭐 엔진 다 알아야 운전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 완성품이 세포 속에서 완성품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속에서 완성품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 속에서 완성품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쪼아리 내구블록 하나하나 떨어진 상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해본 사람은 그 조각을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론을 해보면 그 조각을 아는 겁니다.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별 속에는 자동차로 모아진 게 아닙니다. 별 속에는 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원자가 없는데 뭐가 있나요? 전부 다 이온 상태로 있습니다. 원자는 전기가 중성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세포에는 뭐 하는 생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뭐 꽃이 피고, 강합성을 해야 되고, 모든 생화학작용이 일어날 때는 뭔가 모든 생화학작용의 뿌리는 전기적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전기가 제로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원자는 전기가 제로예요. 작용을 못 해요. 그러면 원자 핵주위로 되는 전자가 많거나 적어야 돼요. 그걸 이온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가 많으면 음이온, 전자가 부족하면 양이온. 자, 음이온이 몸에 좋다, 뭐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이야기요. 근데 실생활을 쓰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뭘 왜 모르냐? 원자 모델이 150년 동안 만들어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백날 그런 이야기를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원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동안 150년 동안에 노벨상이 그 20, 30개 나온 이 전체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가 재구성해갖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나오는 중간 단계 덜 만들어진 상태, 이 상태로,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아쉽죠. 아쉬우니까 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자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말이 전기 제로라는 말이에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원자 상태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원자 상태로 있는 거는 성간물질, 원자 상태로 있으려면 온도가 영하 거의 한 150도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주위에 누가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건드리지 않고 고고하게 우주 공간에 수소 원자는 있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거는 우주론을 해보면 아주 지독하게 고립된 그냥 아이디어란 상태예요. 있기는 해요. 드물게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분자 상태나 이온화된 상태나 동위원소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동위원소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원자핵이라는 개념을 생각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자핵은 초기에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다 생각한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3개 해갖고 주기율표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내가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 히트를 쳤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이야기 들으면 이거 뭐 재밌는 뭐 과학 이야기지 뭐 그거 어쨌다는 거냐 이거죠. 이런 긴 강의를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주에서 원자 상태로 있는 게 극히 드문 상태예요. 외부의 교란이 거의 없어야 돼요. 온도가 거의 절대 0도 가까운 원자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원자 상태예요. 가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뭐예요? 원자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모였잖아요. 모이려면 원자끼리 가까워져 갖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아쉬운 게 있고 넘쳐나는 게 있어야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쉽고 넘쳐나는 게 뭐냐면 바로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상태로 뭐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가 가까이서 서로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용하는 과정은 내구블록 자동차가 흐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세포는 아쉬운 상태예요.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남는 상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온화, 이온이라 그래요. 근데 원자폭탄 터지고 지구가 열을 내고 별이 핵융합하고 이 과정은 동위원소를 알아야 돼요. 그럼 동위원소란 개념은 전적으로 핵에 가는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본문을 연 게 바로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안 쓰이죠. 뭐 그냥 중성자, 글쎄 중성자, 어디 일상용 그냥 안 써요. 근데 주기율표는 바로 중성자의 세계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수소 원자만 빼고 모든 헬륨, 리튬, 카본, 금, 수원 모든 원자 핵에는 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알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가? 자,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라더포드가 노력해갖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이 양성자다까지 왔죠. 그래서 모든 원소는 코어에 반드시 수소 성질을 갖는 수소하고 관련되는 수소 원자 핵인 양성자가 있을 거다. 그럼 수소를 기준으로 해갖고 질량을 재면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간단히 이야기하면 질량, 즉 특정한 질량이 원자 핵이 수소 양성자로만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고 값이 2배 차이가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본이 6번이잖아요. 6번이란 말은 양성자가 6개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질량을 재봤더니 전자 질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전자 질량 무시해버리면 돼요. 양성자 질량이고 질량이요. 근데 양성자가 6개고 그래 6번인데 그럼 질량이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질량을 재봤더니 수소 기준으로 6이 아니고 12가 됐다는 거예요. 6의 2배 12가 됐다. 질소도 어떻게 되냐면 질소는 양성자 7개이기 때문에 7번이잖아요. 그 원자 번호는 양성자 번호거든요. 그럼 7번인데 질량을 쟀더니 14가 나온 거예요. 14란 말이 뭐냐면 수소 원자 질량을 1이라 하면 그 14배 질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자 핵이 그때까지는 양성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 7개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7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질량이 14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원소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반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대략 반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라늄 광물을 호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면서 다녔다 그러잖아요. 세계 최고 하는 과학자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고 거기서 나오는 알파선이 질량이 크다 그랬잖아요. 금속이잖아요. 베릴륨에다 알파 입자를 쏘았어요. 쏘더니 뭐가 나와요. 뭐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이 튀어나오는 건지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야를 갖고 파라핀이라고 할 파라핀. 그 마에서는 뭐 납초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뭘로 됐냐면 수소로 돼 있어요. 수소로. 지금 이제 우리 알아요. 수소로 돼 있는데 그 파라핀 이런 데다가 야를 쏘여봤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 파라핀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소가 나와요. 수소가. 이제 양성적 수소라고 알았잖아요. 그 전에 다 알았죠. 또 수소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모든 학자들이 닐스 보아도 많은 사람 머리 삼매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쏟는데 빨리 할게요. 베릴륨에 쏟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입자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뭔지 몰랐는데 한 가지 알았던 거는 야가 여기 있는 양성자가 수소가 굉장히 많은 양성자가 많은 이쪽에도 쏟더니 요거에 있는 양성자가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정확히 뭐냐면 보세요. 당구공을 생각하면 정확해요. 당구다이에 당구를 탁 치면 저는 당구 거의 안 해봤는데 당구를 탁 치면 다른 당구공은 질량이 같잖아요. 그럼 탁 하고 에너지를 다 주잖아요. 요건 딱 정지하고 요건 톡 튀어나가잖아요. 질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볼륨 공이 있고 요거 당구공을 치면 당구공이 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이라는 개념 찾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렇고 이번에는 쏟더니 속았고 베릴륨에다가 이랬습니다. 베릴륨에다가 알파 입자를 쏟어요. 쏟더니 뭐가 튀어나왔어. 이 튀어나온 입자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다가 수소가 가득 친 물질을 놔뒀더니 여기서 양성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양성자는 전자의 2000배 정도 무겁다는 걸 알았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입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퀴리 부인의 딸 이레네 퀴리도 노벨상을 받아요. 그 퀴리 부인의 딸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라더포드 밑에 있는 그 연구 관련되는 체드윅이라는 사람도 이걸 연구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해석을 못한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릴륨에 알파 입자를 쏟을 때 이 베릴륨에서 방출되는 거는 감마선이라고 본 거예요. 왜 감마선을 봤냐 하면 여기다가 파라핀을 놓기 전에 다른 걸 많이 먹이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감마선이 투과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마선 정도 에너지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안 돼요. 그때 라더포드하고 체드윅이 이제 머리 삼매고 해석을 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타켓은 정지했잖아요. 정지했는데 뭐가 가서 정지해 있어요. 이 정지했는 게 당공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볼륨 공이 정지했다 해보세요. 그럼 당공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공이 다 튕겨나가지. 야는 조금 움직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당구공을 보냈는데 여기 당구공이 있다면 요 에너지를 100% 그대로 줄 수 있죠. 그럼 요 야는 100% 에너지 주면 야는 스탑하고 당구공에서 야가 톡 튀겨 나가잖아. 당구공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당구공의 특징은 두 개 질량이 같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베릴륨이라는 금속에다가 알파 입자를 썼어요. 알파 입자가 튀어나온 이게 양성자를 튀어나오고 이 입자를 갖고 다른 물질에 다른 많은 것들 쏘봤더니 그 맞았는 데서 또 입자가 나오는데 이 입자가 수소 원자가 나오는 거야. 수소 질량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정지했는 걸 탁 쏘갖고 요 덩어리가 나왔으면 요 충돌했는 거하고 이 나오는 거 질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맞죠. 그래서 이 튀어나오고 양성자를 알았어. 수소를 알았으니까. 양성자 질량쯤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양성자가 있으면 여기에 쓰는 당공이 전기를 띠면 대튕겨 나올 거 아니야. 충돌할 수 있었다는 거는 대튕겨 안 나왔다는 거는 뭐냐 하면 전기를 안 댔다는 말이에요. 자,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 금원자 핵 있잖아요. 금원자 핵은 전기를 띠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를 쏟기 때문에 플러스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대튕겨 나오는데 이거는 대튕겨 나오는 게 아니고 대튕겨 나왔다는 거는 큰 물체, 적은 물체가 붙으면 야가 대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쏟는데 야가 맞자 야가 튀어나온 거야. 그럼 이게 두 개 질량이 비슷하다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질량이 비슷한데 그럼 이게 튀어나온 게 양성자라는 거 알았지? 그럼 쏟던 것도 양성자 질량 비슷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충돌할 수 있었다는 거는 대튕겨 나오지 않고 충돌할 수 있었다는 거는 뭐냐면 전기가 이게 플러스고 이쪽은 튀어나온 게 양성자니까 이쪽에 물질이 양성자로 돼 있잖아. 그럼 이쪽에 양성자가 있다면 이쪽에 전기 플러스를 띄면 밀어내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안 떼야 충돌하죠. 그럼 전기가 제로고 양성자만한 질량을 가진 입자를 가정한 거예요. 과학이 완전한다기 도약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안 떼었는데 양성자 덩어리다. 양성자만 질량을 가졌다.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뭐냐면 전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중성자. 바로 이제 의미를 풀렸던 게 이어섰던 이 입자가, 이어서 방출된 입자가 바로 중성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 돌아가고, 자, 이쪽에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모든 대파는 뭘 썼어요? 다시 내가 다 정리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실험 도구로 썼던 건 다 알파 입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선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 방사선이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특히 이 알파 입자. 그렇죠? 이 알파 입자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실험 도구 충돌 대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핵물리학은 딱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파 입자로 갖고 대포로 써갖고 두드려 갖고 모든 걸 알아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님이 길을 어떻게 알아요? 예. 바로 지팡이로 하고 건드려 가면 알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은 바로 지팡이로 가고 탕탕탕 물질을 쳐갖고 물질이 뭐가 됐는가를 그 도는 소리를 듣고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때 지팡이 끝이 바로 알파 입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핵을 톡톡톡 건드려 본 거예요. 많은 핵을 탁탁 건드려 봤더니 이거 탁 건드렸더니 그 핵이 쪼개져 갖고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탐침을 덩어리 큰 플러스 전기된 알파 입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 방사능을 띠는 물질에서 나왔고 이렇게 나왔다. 방사능을 띈 물질이 주로 뭐라 했죠? 광물이었고 광물 중에 우라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암에 걸려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라늄에서 왜 나오느냐? 나듐에서 왜 나오느냐? 여러분 물질 알잖아 몇 개? 왜 나오느냐?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럼 우라늄에서 나오면 이제 중일표 다 만들어졌다 합시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우라늄은 92번이잖아요. 그럼 92번이면 양성자가 92개잖아요. 그럼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원자 핵 안에 중성자가 있다는 그 초기 중성자이 나왔던 게 중성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베릴륨에 알파를 쏘갖고 튀어나오는 입자가 중성자라는 까지 알았잖아요. 근데 중성자하고 핵하고는 무슨 관계인가를 몰랐다는 거야. 이거 하나를 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원자 핵이 양성자라는 것까지 아는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성자라는 걸 독립된 입자로 발견했는데 이게 원자 핵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또 머리삼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원자 핵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카본이 양성자가 6개잖아요. 그럼 중성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초기 버전으로. 그럼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뗐잖아요. 그럼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원자 핵이란 조그만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이건 모순이잖아. 밀어내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당겨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핵력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요것을 O라고 적였는 게 바로 1935년에 유가와 히데키가 중간자 이론을 해갖고 원자핵 모델을 일단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중성자가 원자핵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과정입니다. 들어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양성자만 있다면 밀어내는데 중성자가 들어오면 중성자하고 양성자끼리 당긴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력이란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핵력은 전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무 관계 없어요. 핵력은 무작위의 그 입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당기는 힘으로 작동해요. 근데 플러스 전기하고 전기가 없는 거하고도 당겨요. 전기가 없는 것끼리도 당겨요. 전기가 있는 것끼리도 당겨요. 그럼 플러스끼리도 당겨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양성자가 2개, 3개, 4개 정도 있을 때는 그 미는 힘은 쿨롱 힘이죠. 밀어내는 전기적 힘이죠. 근데 핵력이 당기고 있죠. 그러면 핵력이 힘이 세면 양성자가 2개, 3개, 20개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라늄쯤 되면 양성자가 92개가 되죠. 대략 핵력하고 전자기력, 전기를 당기는 힘의 비가 1대 100쯤 돼요. 대략 1대 100 정도로 생각하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양성자가 92개쯤 되면 100개쯤 되잖아요. 그러면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힘이 양성자와 양성자까지 결합하는 힘하고 비슷해져 버리잖아. 그럼 조금만 건드리면 붕괴해버리잖아. 바로 그게 방사능이에요. 오케이. 예. 이제 그거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방사능을 띠는 물질이 모두 다가 아니고, 주기율표 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방사능을 잘 안 띄어요. 방사능을 띄는 게 80번 이상, 82번, 83번, 이거 86번, 88번, 우라늄 이렇게 가면 80번 넘어가면 많이 띄어요. 그건 다 알잖아. 직감적으로 알잖아.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핵력은 전기하고 관계없으니까 중성자만 있어도 돼요. 양성자끼리도 당겨줘요. 중성자와 양성자끼리도 당겨줘요.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핵력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개수가 몇 개 더 들어가면 당연히 힘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번부터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20번 칼슘까지는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를 각해 두는 게 가장 많은 원소예요. 그게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본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질소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산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요렇게 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게 안정됐어요. 근데 그게 20번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20번에서부터 70번까지는 양성자 개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밀어내는 힘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럼 당기는 힘이 좀 더 많아지려면 중성자 개수를 양성자 1개 대 중성자 1개 하는 것보다 중성자를 조금 더 오버롭게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 20번에서부터 주기율표 70번까지는 대략 근사적으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1개 반 정도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자핵이 스테이블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번보다 무거운 거, 굉장히 무거운 원소잖아요. 무거운 원소는 1.5,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당 중성자가 2개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라늄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라늄은 원자폭탄 만든 우라늄은 중성자, 양성자 합친 개수가 얼마냐면 235개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예요? 우라늄이. 235에다 92개 빼면 140 몇 개쯤 될 거예요. 그게 중성자 개수예요. 양성자 개수는 90개 정도인데 중성자 개수 140개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2배보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원자핵이란 개념은 양성자 개수 하나당 중성자 개수가 하나인 경우, 양성자 개수가 하나인데 중성자 개수가 하나 반인 경우, 양성자 개수가 하나인 게인데 중성자 대략 2개인 경우, 이런 걸 해갖고 92가지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양성자끼리만 있으면 밀어내는 힘이 20번 이상 되면 밀어내는 힘이 점점 크잖아요. 양성자가 많아질수록 밀어내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핵력은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중성자가 많아지면 핵력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잖아. 그래 가다 놓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양성자 개수가 일단 많아지면 야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야들이 쪼개진다는 거예요.